며느리가 제 건물을 훔쳤어요. 정확히는 세 채였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상가 건물 1개,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 주택 1채, 송파구 잠실동 오피스텔 1동이었어요. 시세로 계산하면 총 92억 원어치였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2025년 4월 3일 목요일 아침이었어요. 우편함에서 등기우편 한 통을 발견했거든요. 발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습니다. 74년을 살면서 법원에서 편지를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뜯었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완료 통지서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명의 이전이라니 저는 아무것도 판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서류를 펼쳤더니 제 건물 세 채의 주소가 죄다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새 소유자 이름이 보였습니다. 한유진. 제 며느리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혔고 손에 쥔 종이가 흔들렸어요. 아니야, 이건 실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저는 곧바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법원 부동산 등기과에 전화를 걸었어요. 저 박순자인데요. 방금 명의 이전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라고 말했죠. 담당 직원이 제 정보를 확인하더니 3월 13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 공증받으신 서류로 명의 이전이 완료됐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3월 13일이라고요? 그날이 기억났어요. 며느리 유진이가 아침부터 저한테 전화했었거든요. 어머님, 오늘 건강검진 예약했어요. 이 시까지 병원 오세요라고 했었죠. 저는 병원에 갔는데 접수대에서 예약 내역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유진이한테 전화했더니 제가 날짜를 잘못 봤나 봐요라고 했었어요. 바로 그날 오후 2시 30분에 공증을 받았다고요? 저는 그날 공증 사무소에 간 적이 없어요. 제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직원은 서류에 서명하시고 도장도 찍으셨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여서 저는 안 했다니까요. 라고 했지만 직원은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면 방문하세요 라고만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유진이가 제 건물을 훔쳐갈 리가 없는데 그 애는 착한 애였잖아요. 5년 동안 며느리로 잘 지냈는걸. 그런데 왜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까요? 왜 등골이 서늘할까요? 저는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어요. 법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진이를 처음 만난 게 5년 전이었어요. 아들 민수가 데려왔을 때 정말 좋아 보였거든요. 키도 크고 예쁘고 말도 잘하고 게다가 은행원이라고 했어요. 어머님, 저 유진이에요. 그때 유진이가 웃으면서 말했던 게 기억났어요. 민수 오빠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라고 했었죠. 목소리도 부드럽고 예의도 바르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42살 된 아들이 드디어 결혼을 한다니, 며느리도 이렇게 괜찮은 애를 데려왔다니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며느리가 제 건물을 훔쳤다고요? 법원에 도착해서 부동산 등기과를 찾아갔습니다. 저 박순자라고 통화했던 사람인데요 라고 말하자 직원이 서류철을 꺼내서 투명 파일 하나를 건넸어요. 이게 그때 제출된 서류예요 라고 했습니다. 첫 장을 봤어요. 부동산 증여 계약서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증여라니 제가 며느리한테 건물 세 채를 준다는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장에는 제 서명이 있었습니다. 아니, 제 서명이 아니에요. 비슷하긴 한데 뭔가 달랐어요. 그리고 도장은 제 도장이 맞긴 했는데 저는 이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어요. 이거 위조예요. 제가 말했더니 직원이 위조라니요?
라고 되물었어요. 저는 제가 이 서류에 서명한 적도 없고 도장 찍은 적도 없어요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공증까지 받으신 건데요라고 했어요. 공증도 제가 안 받았어요. 그날 저는 병원에 갔다가 예약이 없어서 그냥 집에 왔다고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경찰이라고요. 네, 신고해야죠. 제 며느리를, 제 아들 민수의 아내를 말이에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법원을 나와서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작년에 돌아가신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이 건물들은 절대 건드리지 마. 이게 우리 평생 모은 거야. 나 죽어도 이것만큼은 지켜라고 했던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저는 지키지 못했어요. 며느리한테 다 빼앗겼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유진이었어요. 휴대폰 화면에 며느리 유진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손가락이 굳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받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세 번째 벨소리가 울릴 때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라고 말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유진이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고 경쾌했어요. 오늘 점심 같이 드실래요? 제가 맛있는 한정식 집 예약했어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곳이요. 한정식이라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 건물을 훔친 사람이 지금 밥을 먹자고 하고 있었어요. 미안한데 오늘은 좀 바빠서. 제가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유진이가 에이, 어머님. 무슨 바쁜 일이 있으세요? 저랑 맛있는 거 드시면 되죠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니 힘이 쭉 빠졌어요. 5년 전으로 돌아가 봐야겠어요. 그때는 정말 좋았거든요. 유진이를 처음 만난 날이 2020년 6월 14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일주일 전부터 엄마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라고 말했었거든요. 누군데? 여자친구야? 제가 물었더니 민수가 얼굴을 붉히면서 응, 결혼 생각하고 있어라고 하더라고요. 42살에 처음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아들을 보니 정말 기뻤어요. 민수는 대학 교수였는데 워낙 일만 하느라 연애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날 신촌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1시간 일찍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떨렸거든요. 어떤 여자일까? 우리 민수한테 잘해줄까? 괜찮은 집안 출신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와 함께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첫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키가 168cm쯤 되어 보이는데 자세가 곧았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치마를 입었는데 깔끔하고 단정해 보였어요. 얼굴도 예뻤지만 그보다 눈빛이 맑았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유진이가 제 앞에 서서 90도로 인사했어요. 저는 한유진이라고 합니다. 민수 씨로부터 어머님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드디어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목소리도 또박또박하고 예의 바르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요. 앉아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날 점심 내내 유진이를 관찰했습니다. 음식을 먹는 모습도 우아했고 말하는 태도도 차분했어요. 어머님, 물 한 잔 더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부터 이 음식 정말 맛있네요. 어머님 입맛에도 맞으세요? 라고 확인하는 것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커피를 마실 때였어요. 어머님, 제가 민수 씨한테 정말 잘할게요.
유진이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12년 동안 일했어요. 돈 관리도 잘하고 알뜰하게 살 줄 알아요. 민수 씨랑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든든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가 물었어요. 엄마 어때? 유진이 괜찮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응, 정말 좋은 애 같아. 어디서 만났어? 라고 물었습니다. 민수가 학교 행사에서 만났어. 유진이가 우리 은행 VIP 고객 담당이었거들라고 했어요. 그날부터 결혼 준비가 시작됐어요. 유진이는 거의 매일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예물 보러 가실 수 있으세요? 어머님, 한복집 예약했는데. 같이 가요, 어머님. 신혼집 이사 날짜 잡아야 하는데 언제가 좋으세요? 정말 꼼꼼하고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예물을 고를 때도 그랬어요. 명동 보석가게에서 반지를 보고 있었는데 유진이가 어머님, 이건 너무 비싸요.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라고 하더라고요. 1200만 원짜리 반지 세트를 가리키면서 말이에요. 저는 아니야, 이왕이면 좋은 걸로 해야지라고 했지만 유진이는 어머님, 저는 정말 괜찮아요. 이게 더 예뻐요라고 했어요. 그때 정말 기특했어요. 요즘 젊은 여자들은 비싼 걸 좋아한다는데 유진이는 달랐거든요. 알뜰하고 착한 며느리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잘해주고 싶었어요. 신혼집도 제가 마련해줬어요. 당시 제 통장에 3억 5천만 원이 있었거든요. 남편이랑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송파구 잠실동에 괜찮은 아파트가 나왔는데 33평에 3억 2천만 원이었어요. 저는 그 집을 사줬습니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는데. 유진이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어머님한테 정말 효도하면서 살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때 유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던 게 기억나요. 손이 따뜻했어요. 결혼식은 2020년 9월 19일 토요일에 올렸어요. 호텔 예식장이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유진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예쁘기도 했지만 민수가 행복해 보였거든요. 민수가 유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눈이었어요. 어머님, 저 잘할게요. 식이 끝나고 유진이가 제 앞에서 또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래, 우리 민수 잘 부탁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로 믿었어요. 유진이가 좋은 며느리가 될 거라고 말이에요. 신혼 초 1년은 정말 좋았어요. 유진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세요. 제가 갈비찜 해놓을게요. 어머님, 생신 선물로 뭐가 좋으세요? 정말 착한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변화는 서서히 시작됐어요. 결혼 1년이 지난 2021년 가을부터였습니다. 유진이의 전화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던 게 2주에 한 번이 되고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전화하면 어머님,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요라고 했어요. 명절 때도 달라졌어요. 2022년 설날에 유진이는 30분만 있다가 갔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저희 친정에도 가봐야 해서요라고 하더라고요. 차례상 음식도 별로 안 먹고 그냥 갔어요. 민수더러 빨리 가자고 재촉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며느리 입장에서도 힘들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 건 작년이었어요. 2024년 2월 15일 목요일 오전 11시 27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췌장암이었어요. 2023년 11월에 진단받았는데 의사가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저는 50년을 함께 살았거든요. 20살에 결혼해서 70살까지 제 인생 전부가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제가 남편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자야, 나는 알아. 이번엔 안 될 것 같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죽으면 너 혼자 남는 거잖아. 그게 제일 걱정이야. 민수에게 전화했을 때 아들은 울었어요. 엄마, 아빠가 정말? 민수의 목소리에서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갈게. 지금 당장 갈게. 30분 후에 민수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아버지 손을 잡고 한참을 울더라고요. 그런데 유진이는 오지 않았어요. 유진이는? 제가 물었더니 민수가 회사 일이 있어서 못 온대라고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암 진단받았는데 회사 일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때 처음으로 유진이한테 서운함을 느꼈어요. 다음날 유진이가 병원에 왔어요. 어머님, 어제 못 와서 죄송해요. 유진이가 사과했지만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였어요. 아버님, 힘내세요라고 말하는데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말 같았어요. 남편은 3개월을 더 버텼어요. 그 3개월 동안 저는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남편 곁을 지키면서 간호하고 밥 먹이고 약 챙기고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민수는 일주일에 2~3번 병원에 왔지만 유진이는 한 달에 1번 올까 말까 했어요. 민수야, 유진이가 왜 안 와? 제가 물었더니 민수가 유진이도 바빠서 그래. 이해해줘라고 했습니다. 이해하라고요.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는데 바쁘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민수 앞에서 며느리 흉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2024년 2월 15일 목요일 오전 11시 27분. 남편이 마지막 숨을 거뒀어요. 여보, 건물 지켜. 약속해라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잡고 울었어요. 50년을 함께한 사람이 떠나는 걸 보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민수가 울면서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유진이는 병원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2시간 전에 저 회사 가봐야 해서요라고 하면서 나가버렸거든요. 제가 장인어른이 이렇게 위급한데 어떻게 가요? 라고 하자 유진이가 어머님, 저도 직장인이에요. 일이 있으면 가야죠라고 했어요. 그때 확신했어요. 이 여자는 우리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남편한테도 저한테도 심지어 민수한테도 진심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유진이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첫날 밤 10시쯤이었어요. 조문객들이 다 돌아가고 저는 영정 앞에 앉아서 남편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더 잘할 거라고 중얼거리고 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이제 어머님이랑 얘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유진이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수가 지금은 때가 아니야. 아빠 장례식인데라고 하자 유진이가 그래도 빨리 정리해야죠. 재산 문제는 확실히 해둬야 나중에 문제 안 생겨요라고 했어요. 재산 문제라고요? 남편이 돌아가신 지 겨우 12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재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일어서서 유진이 쪽으로 걸어가려는데 민수가 알았어.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하더라고요. 둘째 날 아침에 유진이가 제 앞에 왔어요. 어머님, 아침 드세요. 유진이가 죽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어제 밤새우셔서 힘드시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저는 죽을 받아서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민수와 유진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하자. 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그래, 뭔데? 라고 물었습니다. 유진이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유산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유산 정리라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아버님 통장이랑 보험금 그리고 건물들 말이에요. 상속세도 내야 하고 명의도 정리해야 하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아직 생각하고 싶지 않아. 남편이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랬더니 유진이가 어머님, 그래도 세금 문제가 있어요. 빨리 처리 안 하면 가산세 나와요라고 했습니다. 제가 은행 다녀서 잘 아는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해요. 6개월이면 시간이 많잖아요. 알았어. 나중에 하자. 제가 말했는데 유진이가 계속 고집을 부렸어요. 어머님, 지금 하는 게 좋아요. 서류도 준비해야 하고 복잡해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그 말투가 마치 제가 일을 못하는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가 중간에서 말했어요. 엄마, 유진이 말이 맞아.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이번 주에 정리하자. 아들까지 그렇게 말하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날 오후 유진이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어요. 어머님,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 A사 용지로 15장 정도 되는 서류였습니다. 이게 뭔데? 제가 물었더니 유진이가 상속 관련 서류예요.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라고 했어요. 저는 천천히 서류를 읽어봤어요. 근데 이상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건물 관리를 한유진에게 일임한다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관리를 일임한다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유진아, 이건 무슨 내용이야? 제가 물었더니 유진이가 그거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건물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리려고요라고 했습니다. 월세 받는 것도 제가 해드리고 세입자 문제도 제가 처리할게요. 뭔가 찝찝했어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내가 직접 할게. 제가 거절했더니 유진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그럼 힘드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리는 건데. 목소리 톤이 살짝 높아졌어요.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유진이가 도와준다는데 그냥 맡기지 그래. 편하잖아.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 게 서운했지만 저는 알았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명은 안 했어요. 뭔가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날 밤 저는 서류를 다시 찬찬히 읽어봤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한 조항들이 보였습니다. 관리 권한 전면 위임, 소유주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건물을 처분할 수 없음, 관리 기간은 소유주 사망 시까지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이게 정말 정상적인 서류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런 서류를 받았는데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변호사가 팩스로 보내라고 해서 서류를 보냈어요. 1시간 후에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여사님, 이 서류 절대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이건 사실상 건물 소유권을 넘기는 거예요. 관리 권한 전면 위임이라는 건 여사님이 아무것도 못하신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사망 시까지라는 조항은 평생 권한을 못 가져온다는 거고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럼 이게 사기예요? 제가 물었더니 변호사가 합법적인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상 재산을 빼앗으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입니다라고 했어요. 절대 서명하지 마시고 저희 사무소로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남편이 돌아가신 지 불과 3일 만의 말이에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그날 오후 유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서류 서명은 하셨어요? 유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아직 안 했어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유진이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빨리 해주셔야 하는데요. 세금 문제 있다니까요. 유진아, 나 변호사랑 상담 좀 해봐야 할 것 같아. 제가 말하자 유진이가 잠시 침묵하더니 변호사요? 왜요? 라고 물었어요. 그냥 확인차 한번 보여주려고.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제가 거짓말할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님을 위해서 이러는 건데. 저는 아니야, 그냥 확인만 하려고라고 했지만. 유진이는 화가 난 목소리로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유진이가 왜 그래? 엄마가 변호사 만나겠다고 해서 기분 나빠했다는데 아들이 저한테 따지는 투로 말하더라고요. 민수야, 이건 중요한 문제야. 엄마가 확인 좀 하면 안 되니? 엄마는 왜 유진이를 못 믿는 거야? 민수가 짜증을 내면서 말했어요. 유진이가 엄마 도와주려는 건데 왜 그렇게 의심을 해? 아들이 완전히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제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민수가 됐어. 엄마. 알아서 해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 후로 유진이는 저한테 연락을 끊었어요. 일주일 동안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민수한테 물어봤더니 유진이가 엄마한테 서운해서 그래라고 하더라고요. 서운하다고요. 제 재산을 빼앗으려던 사람이 서운하다니 말이 되나요? 하지만 2주 후 유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저예요. 목소리가 평소처럼 밝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바빠서 연락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구는 모습이 소름 돋았어요. 응, 잘 지내. 제가 짧게 대답했더니 유진이가 어머님, 그 서류건은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너무 조급했나 봐요. 사과하는 척 하면서 슬쩍 넘어가려는 게 보였어요. 그래, 알았어.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진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보다 어머님, 건강검진 받으신 지 오래됐죠? 제가 좋은 병원 알아봤는데 예약 도와드릴까요? 건강검진이라고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제가 거절했지만 유진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연세가 있으시니까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셔야죠. 아버님도 그렇게 가셨잖아요. 남편 이야기를 꺼내면서 은근히 협박하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니 찝찝했어요. 왜 갑자기 건강검진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뭔가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건 아닐까요? 3일 후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유진이가 병원 예약했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 제가 나는 안 한다고 했는데? 라고 하자 민수가 엄마 그냥 받아. 검진 받는 게 나쁠 거 없잖아 라고 했습니다. 유진이가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걱정이라고요? 알았어, 갈게. 저는 일단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경계했습니다. 유진이가 하는 일은 다 의심스러웠거든요. 2024년 3월 13일 화요일 오후 1시. 유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2시까지 병원 오세요. 강남세 브란스 병원 종합검진센터 3층이에요.
저는 알았어라고 대답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3층으로 올라갔어요. 박순자 환자분 계신가요? 접수대 직원한테 물었더니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예약 내역이 없으신데요? 라고 했습니다. 또 예약이 없다고요? 제 휴대폰을 꺼내서 유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유진아, 나 병원 왔는데 예약이 없대. 그랬더니 유진이가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날짜를 잘못 봤나 봐요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예약할게요. 또 똑같은 핑계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지난번에도 똑같이 예약이 없었거든요.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어도 두 번은 아니잖아요. 저는 병원을 나와서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유진이가 저를 병원으로 보낸 이유가 뭘까요? 정말로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혹시 제가 집에 없는 사이에 뭔가를 하려는 건 아닐까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급히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빨리 가주세요. 기사님한테 부탁했어요. 집까지 보통 30분 걸리는데 그날은 2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제가 나올 때 분명히 잠그고 나왔는데 말이에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누군가 집에 들어온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거실로 들어가는데 제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를 뒤지는 소리였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복도를 따라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유진이가 제 서랍을 뒤지고 있었어요. 통장과 도장이 들어있는 서랍이었습니다. 유진이는 서랍 안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야? 제가 소리를 지르자 유진이가 깜짝 놀라서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님? 벌써 오셨어요?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저는 어머님이 병원 가셨다고 해서 내가 물어본 건 뭐 하는 거냐는 거야. 제가 다가가자 유진이가 뒤로 물러섰어요. 아니, 그게 어머님 챙겨드릴 게 있어서. 손에는 제 통장과 도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걸 왜 들고 있어? 아, 이거요? 유진이가 억지로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통장 정리 좀 도와드리려고요. 요즘 사기도 많잖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당장 내놔. 제가 손을 내밀자 유진이가 어머님, 왜 이러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도와드리려는 건데.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내놔라고 말했어요. 유진이가 마지못해 통장과 도장을 내밀었어요. 제가 받아들고 확인하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도장에 묻은 인주가 마르지 않았어요. 방금 찍은 것 같았습니다. 유진아, 너 이걸로 뭐 찍었지? 아니에요, 어머님. 유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제가 서랍을 열어서 확인했어요. 안에 있던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정리해 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서류 한 장이 없어졌습니다. 건물 등기권리증이었어요. 등기권리증 어디 있어? 제가 물었더니 유진이가 모르는데요. 어머님이 어디 두셨나 보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이 서랍에 넣어뒀어요. 항상 여기 보관했거든요. 유진아, 내가 가져갔지? 어머님, 저는 정말 모른다니까요. 유진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제가 왜 그런 걸 가져가요? 어머님이 잘못 두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저한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유진이 가방을 가리켰어요.
그럼 가방 좀 보여줄래? 유진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요?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확인만 하자라고 말했어요. 싫어요. 유진이가 가방을 꼭 안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의심하실 줄 몰랐어요. 정말 실망이에요. 그러더니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디가? 집에 가요. 이렇게까지 의심받으면서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유진이가 신발을 신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나중에 등기권리증 찾으시면 사과하세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며느리가 제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갔어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등기권리증을 말이에요. 휴대폰을 꺼내서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유진이가 집에 들어와서 제가 설명하려는데 민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유진이한테서 이미 들었어. 엄마가 유진이를 도둑 취급했다며? 아니야, 민수야. 유진이가 정말로. 엄마, 그만해. 민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왜 자꾸 유진이를 의심하는 거야? 유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아들이 완전히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안 들어. 엄마가 유진이한테 사과할 때까지 연락하지 마. 민수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등기권리증을 찾으려고 서랍마다, 장롱마다, 침대 밑까지 다 찾아봤어요. 하지만 없었습니다. 분명히 유진이가 가져간 게 맞았어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포기하고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유진이가 등기권리증을 가져간 이유가 뭘까요? 혹시 위조 서류를 만들려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구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담당 직원이 재발급 받으시면 돼요. 다만 시간이 좀 걸려요라고 했어요. 얼마나 걸리는데요? 2주 정도요. 2주라니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유진이가 뭔가를 할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그날 오후 우편물이 왔어요. 공증사무소에서 온 안내문이었습니다. 귀하의 부동산 증여 계약건으로 공증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증여 계약이라고요? 저는 그런 거 신청한 적 없는데요.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서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저 박순자인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공증사무소 직원이 3월 13일에 접수된 건인데요. 며느님이 대리로 신청하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서류는 현재 검토 중이고 일주일 후에 공증 완료될 예정입니다. 며느리가 대리로 신청했다고요? 저는 그런 거 동의한 적 없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취소해 주세요. 직원이 본인 확인이 필요하신데 직접 방문해 주시겠어요? 라고 했어요. 지금 당장 갈게요. 저는 옷을 챙겨 입고 공증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손이 떨렸어요. 유진이가 정말로 제 건물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공증사무소에 도착해서 서류를 확인했어요. 거기에는 제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어요. 분명히 위조였습니다. 이거 위조예요. 제가 말했지만 직원은 도장이 일치하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도장은 진짜예요. 유진이가 제 도장을 가져다 찍은 거니까요. 서명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또 경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공증사무소를 나와서 경찰서로 향했어요.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시각은 오후 4시 15분이었어요. 민원실로 들어가서 신고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도장을 훔쳐서 위조 서류를 만들었다고 건물을 빼앗으려 한다고 말이에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어요. 할머니, 증거가 있으세요? 제가 가방에서 공증사무소 안내문을 꺼냈습니다. 이거요. 제가 신청한 적 없는데 며느리가 대리로 신청했대요. 경찰관이 서류를 보더니 일단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라고 했어요. 며느리분 연락처 알려주시겠어요? 저는 유진이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경찰관이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한유진 씨 맞으세요? 네, 경찰서입니다. 시어머님이 신고를 하셨는데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5분 정도 통화하더니 경찰관이 전화를 끊었어요. 할머니, 며느리분 말로는 할머니가 직접 위임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라고 하자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 간 문제는 민사라서 저희가 개입하기 어려운데요. 민사요? 네, 형사사건으로 보기엔 증거가 부족해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며느리분이 악의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오해인지 명확하지 않거든요. 일단 며느리분도 내일 직접 오셔서 조사받기로 하셨으니 그때 다시 얘기해 봅시다.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서를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그냥 있었어요. 경찰도 저를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 간 문제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남편이 있었다면 유진이가 이렇게까지 못했을 텐데. 창밖을 보면서 계속 눈물을 닦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제가 나갈 때 분명히 껐는데 말이에요. 누가 있나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소파에 민수와 유진이가 앉아 있었어요. 민수야, 어떻게 여기 있어? 제가 물었더니 민수가 일어서면서 엄마, 우리 얘기 좀 하자라고 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유진이도 일어섰는데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엄마, 왜 경찰서에 신고한 거야? 민수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유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경찰서에서 전화 받고 울었어. 저는 하지만 유진이가 정말로 제 도장을 라고 말하려 했어요. 엄마, 그만해. 민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진이는 엄마 도와주려고 한 거야. 그런데 엄마는 계속 유진이를 의심하고 경찰까지 부르고 이게 말이 돼? 아들이 제 말은 듣지도 않고 며느리 편만 들었어요. 유진이가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한 건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건물 관리하시기 힘드실까봐 제가 도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경찰 신고까지 하시면 저는 어떡해요? 연기였어요. 분명히 연기인데 민수는 그걸 믿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민수가 유진이 어깨를 안으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나이 들어서 이상하다고요? 민수야, 엄마가 이상한 게 아니야. 제가 말했지만 민수는 듣지 않았어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 유진이랑 얘기했는데 엄마가 요즘 건망증이 심하시대. 건망증? 응.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고 약속도 자주 까먹으시고 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 걱정돼서 유진이랑 병원 예약한 거였어.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건망증도 없고 치매는 더더욱 아니에요.
머리도 멀쩡하고 기억력도 좋아요. 하지만 민수는 유진이 말만 믿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멀쩡해. 엄마는 모르실 거야.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치매 환자들은 자기가 치매라는 걸 인정 안 하잖아. 엄마도 그런 거 아닐까? 제 아들이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고 있었어요. 유진이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제가 좋은 병원 알아봤어요. 가방에서 팸플릿을 꺼내더니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 요양병원인데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훌륭해요. 어머님 같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요양병원이라고요? 팸플릿을 집어들고 봤어요. 실버타운 행복요양병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깨끗하고 좋아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는 안 가. 제가 팸플릿을 다시 테이블 위에 놓자 민수가 엄마 거기서 편하게 지내시면 되잖아라고 했어요. 식사도 나오고 간호사들도 있고 혼자 사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해. 민수야, 엄마는 혼자 살 수 있어. 엄마 아빠도 없는데 혼자 어떻게 살아?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만약에 집에서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 아무도 모르잖아. 요양병원에 계시면 안전하다고. 저를 요양병원에 보내려는 거였어요. 건물을 뺏기 위해서 저를 요양병원에 가두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나는 절대 안 가. 내 집에서 살 거야. 유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 걱정돼서 그래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더라고요. 어머님이 요즘 이상한 행동 많이 하시잖아요. 저를 도둑이라고 하시고 경찰까지 부르시고 그건 내가 정말로 도장을. 어머님 보세요. 유진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피해망상까지 있으시면 치료받으셔야 해요. 안 그러면 더 심해져요. 피해망상이라고요? 민수가 거들었어요. 엄마, 유진이 말이 맞아. 엄마가 요즘 너무 예민하시고 사람들을 의심하시잖아. 제 아들이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병원에서 검사 한번 받아보자. 치매면 치료해야 하고 아니면 안심할 수 있고. 나는 치매 아니야. 제가 소리를 지르자 민수와 유진이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마치 봐, 저렇게 흥분하시잖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진정해. 민수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어요. 저는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나 멀쩡해. 하지만 제가 흥분할수록 그들은 더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유진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어머님, 이거 한번 보세요. A사 용지 여러 장이었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병원 예약했어요.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받으시면 돼요. 정신건강의학과라고요? 나는 안 가. 어머님 가셔야 해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법적으로 가족이 신청하면 진료받으셔야 해요. 특히 어머님처럼 이상 행동을 보이시는 경우에는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어머님, 유진이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희가 성년후견인 신청했어요. 어머님이 혼자 재산 관리하시기 힘드시니까 민수 씨가 대신 관리하는 걸로요. 성년후견인이라고요? 제가 그게 뭔지는 알아요. 치매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의 재산을 가족이 관리하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저는 치매도 아니고 정신질환도 없는데 말이에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나를 미친 사람 만들려는 거야? 유진이가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라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병원 예약을 거짓으로 했는지, 왜 자꾸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는지, 왜 요양병원을 추천했는지. 다 계획이었던 거예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였어요. 나가. 제가 현관 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민수가 엄마 진정해라고 했지만 저는 나가. 지금 당장. 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민수와 유진이가 일어섰어요. 엄마, 우리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민수가 말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이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놓고 갔어요. 어머님, 이거 잘 보세요. 목요일까지 연락 안 주시면 저희가 강제로 모시러 올 거예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서, 정신건강의학과 예약 확인서, 요양병원 입소 신청서, 모든 게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저는 정말로 요양병원에 갇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 건물은 모두 유진이 손에 넘어갈 거고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아들은 며느리 편이고 경찰도 믿어주지 않고 저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라도 싸워야겠다고, 제 재산을 지켜야 한다고. 남편이 저한테 부탁했잖아요. 건물 지켜라고. 저는 그 약속을 지킬 거예요. 아침 8시에 변호사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지은 변호사님 계신가요? 접수 직원이 예약 있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긴급한 일이 있어서요. 꼭 좀 만나야 해요. 어떤 일이신데요? 며느리가 제 재산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리고 저를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하고요. 제 목소리가 절박했나 봐요. 직원이 잠시만 기다리세요라고 하더니 변호사와 연결해줬어요. 박순자 여사님이시죠? 김지은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제 편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오후 2시 정각에 변호사 사무소에 도착했어요. 김지은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역 근처 건물 7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일어서서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박순자 여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악수를 하고 앉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물 한 잔을 건네주면서 천천히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드릴게요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5년 전 유진이를 처음 만난 날부터 시작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일, 위조 서류 사건, 도장 도용, 그리고 어제 있었던 요양병원 이야기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설명했습니다. 말하다가 목이 메었지만 참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김 변호사가 메모를 하면서 들어주었어요. 여사님, 지금 상황이 심각하네요. 김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여사님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세요. 모든 게 후견인 허락을 받아야 해요. 그럼 어떡해요? 일단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부터 막아야 해요. 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며느리분이 여사님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거거든요. 진단서가 나오면 성년후견인 신청이 쉬워져요. 그럼 병원에 안 가면 되나요? 문제는 가족이 강제로 모시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김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저항하기 어렵거든요. 물리적으로 끌려가실 수도 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떡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여사님, 진정하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드릴게요. 김 변호사가 서랍을 열더니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여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선생님이에요.
명함을 보니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현주 교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분한테 먼저 진료받으세요. 제대로 된 진단서를 받아두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진단서요? 네. 여사님이 정상이라는 진단서요. 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며느리분이 치매라고 주장하면 이 진단서로 맞서는 거예요. 서울대병원 교수가 쓴 진단서면 신뢰도가 높거든요. 그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필요해요. 김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건물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세요. 여사님 허락 없이는 아무도 못 팔게 만드는 거예요. 근저당권이요? 네.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처럼 설정하는 건데 실제로 돈을 빌리는 건 아니에요. 김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그냥 서류상으로만 저당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며느리분이 명의를 빼앗아도 팔 수가 없어요. 똑똑한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증거예요. 김 변호사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제부터 며느리분이랑 대화할 때는 전부 녹음하세요. 문자 메시지도 전부 캡처해서 보관하고요. 녹음이요? 네. 며느리분이 협박하거나 재산을 요구하는 말을 하면 그게 다 증거가 돼요. 김 변호사가 작은 녹음기를 꺼내서 건넸습니다. 이거 쓰세요. 조작하기 쉬우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녹음기는 손바닥만 한 크기였어요. 김 변호사가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이 버튼만 누르면 녹음이 시작돼요. 주머니에 넣어두면 상대방이 몰라요. 그리고 녹음한 건 자동으로 저한테도 전송되니까 혹시 뭔 일 있어도 증거는 남아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제 편이 생긴 것 같아요. 김 변호사가 웃으면서 당연하죠.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라고 했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누군가와 부딪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했더니 상대방이 아니에요. 괜찮아요라고 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혹시 박순자 씨 아니세요? 그 여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네, 맞는데요. 저를 어떻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저 기억 안 나세요? 김명숙이에요. 5년 전에 논현동 건물주 모임에서 만났잖아요. 아, 김명숙 씨. 기억났어요. 저처럼 건물을 가지고 있는 할머니였는데 건물주 모임에서 몇 번 만났었거든요. 어머, 명숙 씨. 오랜만이에요.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김명숙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은 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며느리가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이야기를 말이에요. 김명숙 씨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도요. 김명숙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아들 며느리도 똑같아요. 제 건물 2채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 상담받으러 온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라고요? 이거 참.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명숙 씨가 요즘 이런 일이 많대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재산 노리는 거라고 했어요. 제 친구도 비슷한 일 당했거든요. 친구분도요? 네. 이정희 언니라고 혹시 아세요? 김명숙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분도 건물주인데 며느리한테 건물 한 채를 빼앗겼어요. 지금 소송 중이에요. 점점 더 놀라웠어요. 명숙 씨, 그럼 우리 같이 대응하면 어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혼자보다는 여럿이 힘을 합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김명숙 씨가 눈을 반짝이면서 좋은 생각이에요. 라고 했어요.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가서 앉았어요. 김명숙 씨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 언니?
나 명숙이야. 지금 카페에 있는데 여기 좀 올 수 있어? 중요한 일이 있어. 30분 후에 이정혜 씨가 도착했어요. 이정혜 씨는 65세였는데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순자라고 합니다. 제가 인사했고 이정희 씨도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했어요.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셋 다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이런 며느리들이 이렇게 많다니. 이정희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경우는 더 심해요. 며느리가 제 카드를 몰래 복사해서 2,300만 원을 써버렸어요. 그걸 알고 따졌더니 어머님이 허락하셨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김명숙 씨도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제 며느리는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나 돼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도장을 가져가서 은행 서류에 찍은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우리 힘을 합쳐요. 제가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지만 셋이 뭉치면 이길 수 있어요. 증거를 모으고 서로 도와가면서 말이에요. 좋아요. 김명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고 이정혜 씨도 동의했어요. 우리 정기적으로 만나서 정보 공유해요. 그리고 각자 변호사랑 상담받은 내용도 나눠요. 우리는 그날부터 건물주 할머니 연합을 만들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법을 의논했습니다. 김 변호사한테도 이야기했더니 좋은 생각이에요. 집단으로 대응하면 더 유리해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어요. 첫 번째 단계는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저는 유진이와 대화할 때마다 녹음기를 켰어요. 문자 메시지도 전부 캡처했고요. 김명숙 씨와 이정혜 씨도 똑같이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재산 보호였어요. 김 변호사 도움으로 제 건물 세 채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통장도 새로 만들어서 돈을 옮겨놨어요. 유진이가 알고 있는 통장은 최소 금액만 남겨두고요. 세 번째 단계는 의학적 증거 확보였어요. 서울대병원 이현주 교수한테 진료를 받았습니다. 인지 능력 검사, 기억력 테스트, 정신상태 평가까지 전부 받았어요.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74세 평균보다 오히려 인지 능력이 우수하십니다라는 진단서를 받았어요. 네 번째 단계는 법적 준비였어요. 김 변호사가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분이 먼저 성년후견인 신청하면 우리가 바로 대응할 거예요 라고 했어요. 위조 문서로 형사고소도 준비하고요. 2주가 지났을 때 준비가 거의 끝났어요. 여사님, 이제 반격할 시간이에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분한테 먼저 경고를 보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그럼 언제요? 며느리가 확실하게 범죄를 저지를 때요. 제가 말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 해요. 그래야 완전히 이길 수 있어요. 김 변호사가 웃었어요. 여사님, 생각보다 전략가시네요. 저도 웃었습니다. 74년을 살면서 배운 거죠. 급하게 움직이면 져요. 때를 기다려야 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2주 전만 해도 절망하고 있던 늙은 여자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싸울 준비가 된 전사 같았어요. 유진아, 기다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줄게. 내가 만만한 할머니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거야. 휴대폰이 울렸어요. 유진이한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님, 내일 병원 가시는 거 잊지 마세요. 제가 아침 9시에 모시러 갈게요. 저는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배터리가 충분한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체크했습니다. 내일이 바로 그날이에요.
유진이가 저를 강제로 병원에 데려가려 할 거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녹음할 거예요. 좋아, 내일이 시작이야. 저는 잠자리에 누워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잠이 왔어요. 악몽도 없이 편안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싸울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8시 50분,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녹음기가 주머니에 제대로 들어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준 작은 녹음기였는데 옷주머니에 쏙 들어가서 눈에 띄지 않았어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어요. 유진이와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준비 다 하셨어요? 유진이가 웃으면서 물었어요. 그 웃음이 가짜라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응, 잠깐만.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가방을 챙겼어요. 그리고 거울을 한번 봤습니다. 박순자 할 수 있어. 연기 잘하자. 스스로에게 말하고 나왔어요. 김 변호사랑 연습했던 대로 하면 돼요. 차에 탔습니다. 민수가 운전하고 유진이가 조수석에, 저는 뒷좌석에 앉았어요. 어머님, 오늘 검사 받으시면 금방 끝나요. 유진이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별로 안 아프니까 걱정 마세요. 응, 알았어.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차가 출발하면서 유진이와 민수가 나지막이 대화하는 게 들렸습니다. 오빠, 오늘 확실히 해야 해. 알아, 의사 선생님한테 이미 말해뒀어. 의사한테 미리 말했다고요? 뭘 말했는데? 제가 물었더니 민수가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라고 했어요. 하지만 녹음기는 그 대화를 전부 담고 있었습니다. 20분 후 병원에 도착했어요. 마음 편한 정신건강의학과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아니라 동네 작은 병원이었어요. 이상했어요. 유진이가 좋은 병원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초라해 보였거든요. 안으로 들어가니 간호사가 반겼어요. 박순자 환자분이시죠? 간호사가 차트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는 진료실 앞 대기실에 앉았어요. 유진이가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10분쯤 지나자 진료실 문이 열렸어요. 박순자 환자분 들어오세요. 저는 일어서려고 했는데 유진이가 어머님, 저도 같이 들어가요라고 했습니다. 민수도 나도 같이 갈게라고 했어요. 진료실 안에는 50대 남자 의사가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수 원장입니다. 의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악수를 하고 의자에 앉았어요. 유진이와 민수는 제 옆에 섰습니다. 어르신,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의사가 물었어요. 제가 대답하려는데 유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원장님, 어머님이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고 며칠 전 일도 기억 못 하세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피해망상도 있으세요. 유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를 도둑이라고 하시고 경찰까지 부르셨어요. 없는 일을 있다고 주장하시고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어요. 어르신, 며느님 말씀이 맞으세요? 의사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랑 연습했던 대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모르겠어요. 요즘 머리가 자꾸 멍해요. 유진이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어르신,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의사가 질문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헷갈리는 척했어요. 3월? 아니 4월? 사실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2024년 3월 27일 수요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박정희? 제가 일부러 옛날 대통령 이름을 댔어요. 유진이가 민수를 쿡쿡 찌르는 게 보였습니다. 작전이 먹혀들고 있었어요. 의사는 계속 질문했어요. 100에서 7을 빼면? 92?
제가 잠시 생각하는 척 했어요. 아니다. 93? 의사가 기록하면서 그럼 거기서 7을 또 빼면? 이라고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는 순식간에 계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치매 환자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유진이를 완전히 방심시켜야 했거든요. 의사는 30분 동안 여러 질문을 했고 저는 계속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검사가 끝나고 의사가 말했어요. 보호자분들, 잠깐 밖에 나가 계시겠어요? 유진이와 민수가 내라고 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의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르신,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의사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치매가 아니시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들켰나요? 의사가 제가 30년 동안 치매 환자를 봐왔어요. 어르신은 연기하고 계시죠? 어떡하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며느리가 제 재산을 빼앗으려고 해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거예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며느님이 일주일 전에 저한테 전화하셨거든요. 어르신이 치매라는 진단서를 꼭 써달라고 하면서 1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뇌물을 준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물었더니 의사가 거절했죠. 저는 그런 거 안 해요라고 했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세요. 정확하게 진단서 써드릴게요. 어르신은 치매가 아니라고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제가 말했더니 의사가 하지만 며느님한테는 일단 치매 초기 의심이라고 할게요라고 했어요. 그래야 어르신이 안전하실 것 같아서요. 정확한 진단은 나중에 필요할 때 공개하시고요. 똑똑한 의사였어요. 진료실 문이 열리고 유진이와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어머님 상태가 어떠세요? 유진이가 급하게 물었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 의심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유진이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역시 그렇군요. 그럼 진단서 받을 수 있나요? 일단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MRI도 찍어야 하고 혈액 검사도 해야 하고요. 2주 후에 다시 오세요. 그때 정확한 진단을 내릴게요. 유진이가 2주요? 더 빨리 안 되나요? 라고 물었어요. 의학적으로 정확해야 하니까요.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이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알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민수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라고 멍하게 대답했어요. 계속 연기를 이어가야 했거든요. 유진이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어요. 제가 슬쩍 보니 일단 치매 초기래. 2주 후에 확실한 진단서 나와. 그때까지 기다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보내는 걸까요? 집 앞에 도착했어요. 어머님 들어가세요.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푹 쉬시고 뭐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저는 응이라고만 대답하고 차에서 내렸어요.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녹음기를 꺼냈어요. 재생 버튼을 눌러서 확인했습니다. 유진이가 한 말이 전부 녹음되어 있었어요. 오빠, 오늘 확실히 해야 해. 의사 선생님한테 이미 말해뒀어. 같은 대화들이요. 완벽한 증거였어요. 김 변호사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녹음 다 됐어요. 김 변호사가 잘하셨어요, 여사님. 파일 전송 확인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거면 며느리분이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는 증거가 돼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제 편이에요.
제가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김 변호사가 대단하시네요. 의사 선생님도 똑똑하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럼 2주 후에 며느리분이 다시 움직일 텐데 그때 또 증거를 확보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어요. 1차 반격이 성공했습니다. 유진이는 제가 정말 치매 초기라고 믿고 있을 거예요. 완전히 방심했을 거고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명숙 씨한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순자 씨, 오늘 작전 어떻게 됐어요? 저는 성공했어요. 오늘 저녁에 만나서 얘기해요라고 답장했어요. 저녁 7시에 김명숙 씨, 이정혜 씨를 만났어요. 동네 한식집에서 만났는데 제가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녹음도 다 하고 의사 선생님도 제 편이 되셨어요. 두 사람이 박수를 쳤어요. 순자 씨, 대단해요. 김명숙 씨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연기도 잘하시고 침착하게 대응하시고 이정희 씨도 저도 배워야겠어요. 제 며느리도 곧 뭔가 시도할 것 같거든요라고 했어요. 우리 서로 도우면서 하면 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성공한 방법을 정희 씨도 써보세요. 그리고 명숙 씨도 녹음기 꼭 가지고 다니세요. 우리는 서로의 전략을 공유하고 격려했어요. 집에 돌아온 건 밤 9시였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정말 잘했어요. 유진이는 제가 치매라고 믿고 있고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2주 후면 유진이가 또 움직일 거예요. 그때 2차 반격을 해야 합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요. 그래야 완전히 이길 수 있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달력을 봤어요. 2주 후는 4월 10일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을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D-14, 2차 반격의 날이라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유진아, 잘 봐. 할머니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줄게. 내가 나를 만만하게 본 게 평생 후회할 일이 될 거야. 저는 눈을 감고 잠들었어요. 이번에도 악몽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어요. 잘하고 있어, 순자야. 끝까지 포기하지 마.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내 편이야. 눈을 떴을 때 눈가가 촉촉했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나는 눈물이었어요. 저는 해낼 수 있어요. 남편이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2주가 흐르는 동안 김 변호사와 함께 유진이의 과거를 조사했어요. 여사님, 며느리분 본명이 한유진이 아니에요. 4일 후 탐정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원래 이름은 한미선이었어요. 2019년에 개명했고 2018년에 결혼 사기로 고소당한 전력이 있어요. 전문 사기꾼이었어요. 피해자가 부산에 있어요. 67세 이철수 씨인데 2억 원을 빼앗겼대요. 탐정이 말했습니다. 저와 김 변호사는 바로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이철수 씨를 만났을 때 그의 이야기는 제 경우와 똑같았어요. 재혼하자며 접근해서 통장을 비웠어요. 제 도장을 복사해서 대출까지 받았죠. 이철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고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됐어요. 재판 때 증인으로 서주시겠어요?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아야 해요. 이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날 저녁 유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내일 병원 가는 날이에요. 녹음기를 켰습니다. 내일은 확실한 진단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 재산도 제가 잘 관리해 드릴 수 있고요. 완벽한 증거였어요. 다음 날 병원에서 김태수 원장이 진단서를 써줬어요. 유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받아들었습니다. 오빠, 지금 공증사무소 가자. 어머님 정신 없으실 때
빨리 처리해야 해. 차 안 대화가 전부 녹음됐어요. 공증사무소에 도착했어요. 테이블 위에 부동산 증여 계약서가 놓였습니다. 제 건물 세 채 92억 원어치를 유진이한테 증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공증인이 치매 환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예요라고 하자 유진이가 일단 공증해 주세요라고 재촉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어요. 잠깐만요. 이 공증은 무효입니다. 김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유진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한유진 씨, 아니 한미선 씨. 당신의 과거를 전부 알고 있어요. 한미선이라는 이름을 듣자 유진이가 얼어붙었어요. 2018년 부산 결혼 사기 사건 기억나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철수 씨한테 2억 원 뺏은 거요. 그리고 신문 기사 나간 후로 피해자가 7명 더 신고했어요. 총 피해액 15억 원이에요. 민수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유진이를 봤어요. 유진아, 이게 뭐야? 유진이가 오빠 오해하라고 했지만 김 변호사가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어머님 정신 없으실 때 빨리 처리해야 해. 유진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문 밖에서 경찰이 들어왔어요. 한유진 씨, 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싫어요. 오해해요. 유진이가 비명을 질렀지만 소용없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유진아, 넌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속였어. 민수를 사랑한 적도 없고 나를 어머니로 생각한 적도 없지. 그냥 돈만 노린 거야. 유진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경찰이 유진이를 끌고 나갔습니다. 민수가 저한테 다가와서 엄마 미안해. 내가 유진이한테 속았어라고 울먹였어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유진이가 체포된 다음 날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전문 결혼 사기꾼 검거, 피해액 15억 원 추정.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변호사였어요. 여사님, 기사 보셨죠? 피해자들이 계속 연락 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23명이나 신고했어요. 23명이나요? 전부 60대 이상 남성분들이에요. 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피해 금액을 다 합치면 15억 3천만 원이에요. 이 정도면 중형이 확실해요. 2주 후 재판이 열렸어요. 2024년 4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 민수와 함께 방청석에 앉았어요. 김명숙 씨와 이정혜 씨도 응원하러 와줬습니다. 수갑을 찬 유진이가 들어왔어요.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한미선에 대한 사기, 문서 위조, 횡령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나서 공소 사실을 낭독했어요. 피고인은 2015년부터 9년간 총 23명에게 접근하여 15억 3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됐어요. 이철수 씨가 입장했습니다. 2017년에 저한테 접근해서 2억 원을 가져갔어요. 제 도장을 복사해서 대출받았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차례로 증언했어요. 대구 김영호 씨는 3억 원, 광주 박재만 씨는 1억 5천만 원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차례가 왔어요. 며느리로 들어와서 남편이 돌아가신 후 본색을 드러냈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제 도장을 훔치고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어요. 건물 92억 원어치를 빼앗으려 했고요.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어머님 정신 없으실 때 빨리 처리해야 해. 유진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고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재판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어요. 2024년 5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저는 또다시 방청석에 앉았어요.
이번엔 다른 피해자들도 많이 왔습니다. 피고인 한미선, 일어서세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9년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23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총 15억 3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잃고 외로워하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악용했습니다. 유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피해자 박순자 씨의 경우 며느리라는 가족관계를 이용하여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더 단호해졌어요.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한미선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벌금 15억 원,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전액 배상 출소 후 5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유진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재판장님, 너무 가혹해요. 하지만 판사는 이미 퇴장하고 있었어요. 교도관이 유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유진이가 끌려나가면서 저를 봤어요. 입이 움직였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철수 씨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박 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악수를 청했어요. 여사님 덕분에 정의가 실현됐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씩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법원을 나오는데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박순자 여사님, 인터뷰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이상한 점이 있으면 확인해야 하고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면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저는 74살이지만 제 권리를 지켰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지켰어. 당신이 부탁한 대로 건물 다 지켰어. 나쁜 사람들도 다 벌 받았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 여보.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잘 살게.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2024년 6월 5일 수요일, 저는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 있었습니다. 김명숙 씨, 이정혜 씨와 함께 시니어 재산 지키기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저처럼 재산 문제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을 돕는 모임이었어요. 오늘 참석자가 23명이네요. 김명숙 씨가 출석부를 확인했습니다. 지난주보다 5명이나 늘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변호사 상담도 연결해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자, 그럼 시작할까요?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앞쪽에 앉은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저는 윤미자라고 해요. 아들 며느리가 제 아파트를 팔아서 빚을 갚겠다고 해요. 익숙한 이야기였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윤미자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정말요? 라고 물었어요.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들었어요. 최순희 씨는 딸 사위가 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라고 했고, 이정혜 씨가 내일 같이 등기소 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모임이 이어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지막에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 않아요. 나이가 많다고 무시당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 권리는 우리가 지켜야 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녁 같이 먹을래? 내가 살게. 재판 끝나고 민수는 많이 변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전화하고 주말마다 찾아왔어요. 저녁 6시 한정식 집에서 민수를 만났어요. 엄마, 저 이직했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대학 교수 그만두고 법률구조공단으로 갔어. 저소득층 어르신들 법률 지원하는 곳이요. 제 지식을 좀 더 의미 있게 쓰고 싶어서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민수야, 잘 선택했어. 제가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러워. 민수가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보여준 용기를 보고 배웠어요 라고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휴대폰을 확인하니 모임 참석자들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김명숙 씨는 오늘 모임 정말 좋았어요. 윤미자 씨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요 라고 보냈더라고요. 남편 영정 앞으로 갔어요. 여보, 오늘도 좋은 일 많았어.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도와주고 민수랑 저녁도 먹고 민수가 많이 변했어.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 촛불을 켰어요. 당신 없이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 여보, 나 잘하고 있지? 창밖을 보니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색과 분홍색이 섞인 아름다운 노을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순자 여사님이세요? 저는 MBC 시사 프로그램 PD인데요. 여사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다큐멘터리라고요? 제목은 74세 건물주 할머니의 반격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좋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어요. 74살에 TV에 나오다니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좋아, 오늘도 열심히 살자. 거울을 보니 74살 할머니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에 주눅든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박순자, 너는 할 수 있어.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할 거야.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집을 나서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여보, 잘 보고 있어. 오늘도 잘할게. 하늘을 향해 중얼거리고 걸음을 옮겼어요. 74살 박순자의 새로운 인생이 지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혹시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신가요? 누군가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저도 74살에 싸워서 이겼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권리는 여러분이 지켜야 해요.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항상 있으니까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